선생님, 거기 문제에서 1번 문제, 그 다음 3번 문제, 그 다음 5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야 돼. 넓게. 그쵸? 자, 우리가, 보면, 왜 논술로 바꿔졌을까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고라는 사람을 키워내고 싶겠어? 어떤 교사를? 지식기반사에 맞는 교사를 키워내야 되겠지? 그러면 지식기반사의 교사는 어떤 사고를 해야 돼? 굉장히 융통적이고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키워내기 위한 문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쌤, 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5번부터. 왜 5번부터 봐요? 일단 1번부터 보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 5번부터. 자, 최근 교실에서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제시문의 사례를 통해서 잠자는 학생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행동 수정 전략과 사후 생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쌤, 이런 시험 실제로 나오면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치? 봐. 쌤, 만약에 거기 보니까 다음은 수업 중 잠자는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교사 간 대화의 일부이다. 권교사, 박교사, 그쵸? 그래서 한번 잘 보면 거기 권교사 반 애는 어떤 애야? 자, 잠을 자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게임을 하고 와서 어디에서 잠자고 학교에서 잠자고, 그쵸? 잠자니까 쌤 뭐 한다 그랬어? 혼낸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혼낸다 그래서 지금 말 안 듣는 거죠? 그쵸? 그랬더니 박교사 반도 어떤 일이 있었어? 박교사 반도. 애가 집안이 부도가 났죠? 내용은 틀리지만 둘 다 같은 행동을 하죠? 잠을 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반응은 어떤 건지는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혼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확히 뭘 했는지는 그렇게 안 써져 있죠. 그냥 수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그냥 뭐 한다? 잠만 잔다. 그래서 슬리핑 머신 좋습니다. 슬리핑 머신 이런 걸 지어줬다는 거지. 자, 그러면 쌤 여기에 대한 어떤 걸 찾으라고 그랬어? 행동 수정 전략, 그치? 행동 수정 전략을 쓴 뒤에 사후 생활 지도과 사후 생활 지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행동 수정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야, 쌤? 행동 수정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야? 그렇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스키너 이론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는 ABC 분석이라는 게 있어. 어떤 사건이 있었어. 게임 사건, 그 다음 부도나는 사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있어. 잠이라는 행동을 하지. C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단 말이야. 혼을 내거나 강화하거나 벌을 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여기 봐봐. 보통 일반적으로 쌤 여기 행동에 대해서 강화나 벌을 많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해당돼? 행동주의 방법, 행동주의 스키너 방법에 해당되죠. 그렇죠? 일단 어쨌든 이런 행동 수정 전략을 써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최근에는 행동 수정에 인지적 행동 수정도 들어왔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반두라 이론에 입각해서 메이켄바움이 인지적 행동 수정, 이건 자기 스스로 바꾸는 거야. 사고를, 생각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 수정에다가 무엇까지 더 넣은 거야? 생각까지 더 넣은 거야. 그치?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쌤파 부모 교육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쌤 행동 수정 전략을 써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려. 스키너적인 방법을 써서 수정하는 전략에서 끝나는데 거기 아니라 여기와 여기까지 써야 된단 말이야. 거기 한번 봐봐. 답을 봐봐. 답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본론에서 자, 본론 부분만 보면 문제 행동의 수정 전략으로 행동 수정 전략을 사용하고 그 이외에 인지적 행동 수정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치료에서 행동적 접근은 문제 행동을 감소에 효과적이고 치료 효과를 개인의 기능 전반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교육은 치료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치료 효과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쌤 봐봐. 이런 걸 써라 그럴 때 이 부분만 쓴 사람이 있으면 크게 점수가 안 간단 말이야. 아무리 잘 써도. 그치? 그러면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걸 완전히 고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어? 게임이 해결돼야 되는데 게임은 학교에서만 해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당연히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 부모 교육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쓸 때 행동 수정 전략을 써라 그럴 때 보통 여기서 끝나버리면 최근에 걸 반영 못했지. 근본적인 것 또는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 반영 못했지. 그러니까 답안이 어떻게 되겠어? 좋은 답안이라고 보기 힘들단 말이야.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래?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아니란 말이야. 전반적인 전략을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해 보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쌤들이 선발자라고 그래. 선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사람 뽑겠어? 좀 지엽적으로 이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 뽑겠어? 실제 학교에서는 절대 이렇게만 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A, B, C 전략 이걸 구체적으로 뭐 행동 수정 전략 뭘로 하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식으로만 써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때? 우리가 보통 게임 대신 다른 걸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B가 안 나오겠지, 그럼. 또 이건 어때? 쌤, 뭘 바꿔봐. B 자체를, 행동 자체를 바꾸는 걸 우리가 행동 조형이라고 그래. 행동 조형 봤었죠? 자, 거기 읽어보면 있으니까. 그 다음, B, C 방법으로 C, 강화나 벌을 써서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어? 프리맥의 원리, 토큰 경제, 타임아웃, 여러 가지 있었죠? 그쵸? 여기에다가 인지적 행동 수정한다 그러고 부모 교육까지 한다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쌤 사후생활지도야. 쌤 사후생활지도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역시 우리 쌤들은 자 사후생활지도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쌤들은 보통 특이해. 쌤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은 무조건 성공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생활지도가 꼭 상담만 아닌데 상담을 하면 성공했을 때가 더 많아 실패했을 때가 더 많아.
학교 2013 보면 장나라 교수가 맨날 상담해도 실패, 장나라 교수 말고 누구 있어? 또 남자 있잖아. 이번에 대마초로 이렇게 또 들어가신 분. 최단일. 그쵸? 그럼 신기한 거 아니야? 기성용은 신기한 거고? 자, 됐어. 최다니엘 교사가 몇 번 상담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게 훨씬 많았어? 아니면 성공하는 게 많았어? 실패한 게 많았는데, 희한하게 쌤들은 성공한 케이스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객관식적 교육의 폐단이야. 객관식 거의 성공한 것을 놔두고 사후생활 지도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건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근데 실패했을 때도 합의해서 실패했을 때와 갑자기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실패했을 경우. 자, 봐.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 부도 났든 뭐든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안 고쳐져. 그래, 그러면 잠시 어떻게 하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내년 올라가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 또는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합의해서, 그럼 다음에 어떻게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경우를 놔두고 사후생활 지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쌤들은 사후생활 지도를 쓰라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어. 그 다음 뭐 하지? 가정방문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안이 써줘, 안 써줘? 사후생활 지도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논술을 원하는 요인이 뭐냐면, 논술을 왜 논술로 바꿨냐면,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알아서는 아는 사람들만 주로 뽑아놨더니 현장에서 다시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교육된단 말이야. 근데 재교육도 누가 알아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몸소 체험으로 알게 되니까 5년, 10년 지난 뒤에서는 알게 되고, 그것도 또 지났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들어오기 전부터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교사가 있다면 뽑고 싶겠죠. 논술로 바꾼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사고를 조금 열어야 된단 말이야. 맨날 박진영이가 뭐라 그래? 뭘 낼 때 뭐 머리가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지는 안 열리면서 자꾸 뭐가 열려야 되고 공기반이고 소리반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그 읽어보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는데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후생활지도 쓰라고 하면 선생님 한 줄 쓰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거잖아. 지금 뭐와 뭘 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줄 쓰고 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꼭 사후생활지도 하면 가정방문하고 다시 한번 돌본다. 뭘 다시 한번 돌보고 가정방문해. 가정방문하면 해결돼. 그게 아니지. 그랬을 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도 합의해서 실패했을 때와 합의해서 성공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좋은 답안이 돼. 그치? 자, 그 다음, 쌤 3번 문제 한번 봐봐. 3번 문제. 쌤 3번 문제. 5번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응? 5번 문제 핵심은 이거 쓰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야. 이 정도에서 쓴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이러면 12점, 이렇게 쓰면 몇 점 주겠어? 4, 5절 약 한 줄, 이거 조금 쓰고 나면 10점도 안 주고 싶겠지? 그쵸?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봐봐. 지금 3번 문제 보니까 3번 다음 제시문의 근거 설명하고 있는 이론에 근거한 수업 운영과 그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교육의 역할이란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고 그 결과 학습자 자신이 견지하는 입장을 검증해서 타인과 끊임없이 협력하는 지식 구축 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거 딱 보니까 뭐야? 구성주의란 말이야. 그치? 그쵸? 근데 이것에 근거한 수업 운영이라 그랬지. 문제를 안 읽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제가 그냥 써봐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근거한 수업 운영을 해라 그랬지. 수업 운영. 그 다음, 구성주의에 근거한 수업 운영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그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실시한 것이 타당한지를 물어봤어. 타당한지. 그치?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치? 근데 전혀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 수업 운영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랬는데 뭘 하고 있어? 자, 한번 볼까요? 수업 운영에서 물어봐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쓰는 거 형 이제 뭐 능동적 학습자를 생각해냈고 그래서 교수 방법으로 인지적 도제 학습, 뭐 학습, 무슨 학습, 그 다음 뭐 그 교수 설계로 존화쌤 모형 그걸 쓰면 다행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뭐 한다고 그랬어? 수업 운영이잖아. 자, 선생님 구성주의 수업은 왜 일단에 아이고 구성주의는 왜 구성주의 수업은 왜 이걸 알면 돼.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들어봐. 애플이 망해가던 애플이 왜 이렇게 회복했어? 다시 살아났어. 망해던 애플이. 자 스마트폰에다가 그러니까 전화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컴퓨터를 넣은 거야. 이런 사고는 옛날에 객관적이고 고전적이고 이런 사고로는 도저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그치? 이런 건 주입식 교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야. 그렇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어. 자, 애플 뭡니까? 뭐 하나 나왔을 때 혁명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리지. 그쵸? 노키아인가? 노키아 그 회사가 왜 그랬어? 그냥 이것만 고수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지. 굉장히 그치 고정적인 사고라니까 망해버렸단 말이야. 애플 넘어서서 삼성이 나왔어. 근데 삼성에 이제 뭐가 안 되면 이번에 갤럭시 폰가 나왔는데 혁명적이지 않다고 또 이야기하지. 곧 삼성은 또 스마트 집어장에서 힘들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망한다는 소리 안 했어. 힘들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딱 봐도 앞으로 저희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될까? 어떤 인재를?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 융통적인 사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는 객관주의 교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요즘 뭐 하자고 그래? 구성주의 수업을 하자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성주의 수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이야. 해야 돼. 그래야서 할 수 있는 거야. 교육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자아 실현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측면도 있어. 사회적 측면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좀 더 뭐하게 살려면 미래에 경쟁력 있게 살려면 분명히 이런 지식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지식의 활용을. 그런데 객관주의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구성주의 방법을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잖아. 지우쌤 이해됐죠? 이해됐는데 그래서 지금 구성주의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는 뭘 물어봤어?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수업 운영을 물어봤어. 수업 운영. 자, 쌤 생각을 해봐. 수업 운영을 물어봤더니 우리 쌤이 방법을 쓴다. 뭐 인지적 도제 그 다 좋아. 근데 그런 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봐.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 확 바꿔졌을 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수업 방법을 쓰라고 그러지 수업 운영을 쓰라고 그러겠어?
객관주의 수업하다가 구성주의 수업이 해야 되는 거잖아. 필연적으로 지금. 그쵸? 해야 되는 거면 쌤들이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 바꿨을 때 수업 운영상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교사가 되면 분명히 이제 구성주의 수업으로 주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분명히 처음에 가서는 객관주의 수업도 분명히 하겠죠. 그럼 구성주의 수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그럴 때 쌤 딱 봐도 교사 측면, 이게 교사 측면이라고는 쓰고 학습자 측면 이렇게 쓰면 너무 뭐하니까 보이니까 그냥 수업 운영 측면, 그러니까 수업 상황 측면, 그다음 학습자 측면, 환경 측면 이렇게 해야 알아봐야 수업 운영을 잘하겠죠. 그러면 쌤 이거 봐봐. 교사 측면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쌤 이런 게 있어. 객관식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안 해봤던 거 있어. 뭐가 있냐면 문제 만드는 거. 객관식은 이미 주어진 것들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거 실제적이고 복잡하고 상황적인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또 하나 쌤 이런 거 있잖아. 교사의 역할. 객관주의 수업은 거의 대부분 교사가 쭉 이렇게 가르쳐주고 주도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성주의는 그러면 안 되니까 학습자들의 자기조절 능력 또는 이런 통합적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 사고를 해줘야 되니까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러면 쌤 뭐가 혼란스럽겠어? 실제로 교사가 이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런 걸 쓰라는 거지. 수업 운영을 쓰라는 이야기가 그런가? 그러면 수업 방법을 쓰라고 그랬겠지. 인지적 도제나 이런 걸 했으면 이런 걸 자 그러면 수업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가 명확히 돼야만이 뭐 할 수 있어? 원활한 수업이 된단 말이야. 쌤들 구성주의 수업하면서 계속 고민이 뭐야?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나서 이러면 객관식 수업인데? 뭡니까? 객관주의적 수업인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쓰라. 그게 그러니까 수업 운영이잖아 이게. 내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교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잖아. 그쵸? 자 다시 그 다음 수업을 운영을 할 때 학습자 측면에서 제일 또 생각을 해보면 학습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왜? 갑자기 선생님이 계속 말해준 것만 듣다가 나보다 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학습자들도 역할이 명확해야만 수업이 잘 되겠죠. 그러겠잖아. 이미 구성주의 수업 이론이나 입각에 있고 수업을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학습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주고 능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쌤이 당연히 교사가 운영을 할 때 수업을 운영할 때 학습자들의 역할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훨씬 더 운영이 잘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학습자 중심이니까 쌤 그래도 조금 빠릿빠릿한 애들은 잘 따라와. 혼자 잘해. 보고서 써와. 그럼 보고서 써온단 말이야. 보고라도. 근데 좀 떨어진 애들은 미안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좀 학습 부진 애들은 구성주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학습 부진이야. 부진. 학습 부진 문제 애들은 학습자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단 말이야. 너무 과도하게 자기에게 과제를 맡기니까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뭐 해주라고 그러겠어. 객관주의 수업 해주라고 그래. 너 뭐 어떻게 해요 이걸. 그쵸? 요즘 특히 애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주던 버릇이라 이거 다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수업 운영이지. 물론 거기 수업 방법 썼다 그래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운영이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인 수업 운영은 그렇고 환경도 봐봐. 환경도 객관주의 수업 환경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 구성주의 수업 환경이어야 되고. 그치? 실제로 이거 수업 운영할 때 제일 큰 문제가 학부모 문제야.
학부모들이 제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럼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구성주의 수업 방법이 타당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되겠지. 이게 전반적인 수업 운영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물론 수업 방법을 써도 되긴 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일 운영할 때 중요한 것은 뭐겠어? 내가 지금 수업을 운영할 때. 그치? 그래서 교사 측면에서, 학습자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환경 측면에서. 물론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평가 뒤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평가 또 하면 웃기는 거잖아.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그래서, 자, 쌤, 다시 한 번만 봐봐. 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줘야 돼. 왜 이걸 냈으며 이것에 기반한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가 실제 수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이 문제를 잘 쓸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인지적 토제 그거 누가 못 쓰겠어? 구성주의 수업하는데. 상황이론, 앵커드 교수법. 그걸 써놓고나 쓸 게 없잖아. 뒤죽박죽으로 쓸 거야, 아마. 그치?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이것부터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그래. 객관주의 수업에서 구성주의 수업으로 넘어갔을 때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 그럼 객관주의 수업 운영은 어떻게 했었고, 구성주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쌤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쵸?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쌤들. 그치? 근데 교육학 누가 쉽게 나온대? 제시문 보니까 완전히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걸 정확히 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이 말이지. 그치? 그 다음 수업평가를 하더라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실시하는 게 타당해? 그냥 편하게 생각해. 어떻게 실시하는 거다. 구성주에서. 자, 이렇게 어려운데 왜 준비를 잘 안 할지 모르겠어. 쌤, 이거 어때? 일단 실제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걸 측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타당한지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구성주에서 제발 쌤 다시 봐. 구성주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게 뭐였어? 왜 객관주에서 구성주의 수업 방법이 돼야 돼? 구성주의 수업 방법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는 할 수 있는 것들. 거기다가 융통적인 사고까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거 필요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걸 해야 되겠지. 그 다음 쌤 생각해봐. 복잡한 것 같은 것도 여기서는 측정해 줘야 되겠지. 복잡한 능력 같은 거. 왜? 지식 기반 사회는 뭘 한다 그랬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치?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하게, 객관주의처럼 단순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측정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수행평가 타당성, 이 공부는 따로 구성주 평가에 그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이건 뭘 한단 말이야. 구성주에는 무슨 평가로 보통 하겠어? 포트폴리오 등을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해서 수행평가가 어떻게 실시에 타당한지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수행평가가 어떻게 실시돼야 되는지 타당한지를 갖고 여기다 써주는데 이 수행평가란 말 대신 뭘만 바꾸면 돼? 구성주의라고만 바꾸면 되겠지?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수행평가라고는 표현 대신에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구성주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쌤 3번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쌤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은 쌤 방금 들었다시피 어떤 사고를 갖고 하면 고정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인 사고, 객관주의 교수 방법을 알아야 구성주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수업 운영, 객관적인 수업 운영을 생각하면서 구성주의 수업 운영을 생각했다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객관주의적 평가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하고 구성주의 수업 방법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잘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 그거 하나로만 외워, 그냥. 그거로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거로만 외운단 말이야. 우리가 문제 1번에서도 자, 박스를 보면 루소야, 루소. 그쵸? 루소는 성선설이고 인간은 선하다는 거고 인위적인 걸 거부했죠. 근데 그거하고 정확히 일치한 게 뭐였어? 인간주의 상담이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인간주의 상담이론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써라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 순기능과 역기능을 써라 그럴 때. 선생님들 습관적으로 인간주의 상담하면 인간주의 상담만 뭐 하니까? 공부하니까 순기능, 역기능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자, 봐. 인간주의 상담의 역기능, 순기능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할 때 생각을 해봐. 자, 쌤 알고 있는 공감적이나 어떤 것 가지고만 수용이나 진실성 이것 가지고만 상담을 해준다 그래봐. 상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냐 이거야. 사실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 역기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 자, 원래 상담은 지시적 상담이 있었고, 인간주의 상담이 있고, 정신분석 상담이 있고, 인지주의 상담이 있고, 행동주의 상담이 있고, 그렇지? 근데 인간주의 상담은 특정한 상담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게 상담이 성공할 수만, 모든 걸 다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른 상담이론 나오지도 않았겠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인간주의 상담이론은 어떤 것을 경시했다는 문제가 있겠어?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무의식을 경시했지. 무의식에서 일어난 많은 우리 상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인간주의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또 여기 봐봐. 인지적 상담이란 말이야. 인지적인 것은 당연히 대표적인 게 REBT고 앨리스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 뭐야? 논박. 논박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교수법에 입각해서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청소년 애들이 전부 다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논박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줬지. 그럼 앨리스 입장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비함적 사고를 하더라.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번 애 같은 경우도 좀 죄송하지만 1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 계속 상승해야 된다. 계속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을 수 있잖아. 이런 비함적 신념들을 논박을 통해서 뭐 해줘? 깨준단 말이야. 잘못된 것들을. 그럼 이건 분명히 이의적 개입이지. 근데 인간주의는 뭐 하지 말해? 인위적 개입하지 말해. 근데 인위적 그대로 놔둔다 그래서 비함적 사고가 갑자기 합리적 사고로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많지 않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 아동은 스스로 그걸 그런 식으로 통제해서 자기 사고를 바꿀 만한 그런 능력들이 아직은 미성숙하단 말이야. 거기 이런 거 또 봐. 지적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보통은 어떤 걸 많이 사용하자 그래. 정보 같은 거. IQ라든가 적성검사, 흥미검사 이런 걸 많이 상담을 활용하자는 건데
그렇게 이 상담 교사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내담자 중심으로 하자는 게 인간주의다 보니까 인간주의는 그런 정보 같은 걸 다 무시해버려.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인성검사 점수라든가 IQ검사 이런 것들 성격검사 다 의미 있어 없어? 우리가 상담할 때 중요해 안 중요해? 그 친구를 정확히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 물론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움은 되잖아. 근데 그것조차 무시하자고 그러니까 역기능만 쓰라도 하나를 쓰겠네. 그치? 순기능은 그럼 어디서 찾으면 돼? 이런 곳에서 찾아봐. 지적상담 이론이 너무 교사 중심으로 했는데 내담자 중심으로 하면서 내담자 스스로의 자기 향상 능력을 키워주는 거 쫓아해. 자, 봐. 그 다음 봐봐. 정신분석 이론들이 무의식을 분석한다면서 내담자의 존중 같은 걸 거의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관장의 존중관계, 레포 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한단 말이야. 강조했다는 건 순기능이지. 이런 식으로 뭘 찾아내? 여기와 비교해서 순기능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편협하게 사고를 하게 되면 순기능, 역기능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쌤 그렇게 뭐 하도록 하는 거야. 크게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쌤들한테 이야기하고 아주 사소한 것, 이 세부적인 그 사항은 조금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2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고, 한 문제는 큰 문제, 중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세부적인 건 절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마당에 피아제의 동화란 무엇인가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있으면 참 그치 안 돼.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닌데 대강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1200자로 고정된다 그건 없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이론이 들어간 논술은 고정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교직 논술이나 이렇게 이론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은 1200자 못 써라 뭐 이렇게 고정하지만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논술 볼 때 고정해 놓은 거 봤어? 그런 거 없어. 학문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고정해버리면 그 학문을 그만큼만 쓰라는 거잖아. 그건 좀 말이 안 돼. 그냥 일반적인 이런 여러 사건들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쓸 때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쓸 게 너무 퍼져 있잖아. 그러니까 쓰지 말고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론이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 아마 고정을 안 시켜줄 거라고, 그러니까 고정 안 돼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 제시문 쌤 몇 번과 몇 번 문제가 사실은 제시문 2번 문제하고 몇 번 문제? 4번 문제가 2번과 4번 문제가 그래도 쓸만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시문 2번 문제도 그냥 쌤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쌤 이런 거지. 절대평가를 옹호할 수도 있으면서 쓸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치? 상대평가를 옹호하면서 쓸 수도 있고 비판하면서 쓸 수도 있고 그쵸? 옹호 비판 그쵸? 그런데 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려고 할 때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거의 다 하겠지만 상대평가를 거의 다 비판할 거란 말이야. 왜 요즘엔 절대평가 위주로 되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책에서 평가에서 나왔던 그냥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장단점 이걸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데서 이렇게 크게 물어봤단 말 할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어? 문제 입원할 때는. 자, 이거는 이렇게 자 먼저 서론을 쓰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점에서 이걸 비판해야 되냐면 일단 교육적 견지에서 자, 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특정한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 목적에 의하면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는 게 원칙이지. 다 넘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교육적 견지에서는 당연히 상대평가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교육적 견지에서는 평가도 교육의 일환이니까 평가 자체가 교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야. 정보를 줘야 되는데 상대평가는 단지 개인차만 이야기했지 이가 잘했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 두 번째는 자 이거 어때? 쌤, 자 당연히 교육과정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선발이나 어떤 것과 관련해서 분류와 관련해서 특히 선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문제점들을. 자, 네 번째는 어떤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 네 번째는 자, 쌤, 교사가 사실은 평가는 교사 물론 학습자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교사의 어느 정도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권한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쌤 어떤 거? 미래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미래의 역량 측면에서도 평가를 해볼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쌤, 교육적인 것 말고도 교육 과정, 사실은, 봐봐. 절대평가, 특히 상대평가할 때는 교육 과정을 왜곡시키는 과정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대에서 국사를 선택하니까, 상대평가할 때, 9등급제일 때, 국사를 필수로 선택하니까 국사가 원래 사회에서 선택률이 45%였는데 15%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왜냐면 국사를 선택하면 서울대 갈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국사에서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 맞아도 뭐 한단 말이야. 등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국사를 선택 안 해버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교육과정을 왜곡해. 뭐가? 상대평가가. 그 다음, 선발 부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선발 부분에도. 그쵸? 지금은 뭐가 없어도 이번에 발표에서 이제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수시는 내신이나 논술로 하고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고 이번에 이렇게 정리됐단 말이에요. 어제 발표한 거 들었죠?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같이 써준다면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 있었으면 입학사정관제는 글로벌 전형은 어떤 거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난 세계적인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거고 특기 전형 이런 것들은 우리 쌤이 그렇지 우리 조교수님 이 체육은 잘해. 운동은 축구는 참 좋아하는데 선수급은 아니야. 그래서 에이전트가 되고 싶어, 축구 에이전트.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입학사정과는 유리하지.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해? 만약에 글로벌 전형을, 아니 만약에 이 입학사정관제를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굳이 이걸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니까 선발 과정하고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조금 그래. 일단 폐지됐으니까. 그 다음 교사 측면에도 쌤, 이 선생님은 내가 A를 줘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근데 A를 딱 2명만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2분이 잘했단 말이야. 그럼 쌤은 A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상대평가는 10%만 A 줘라. B는 몇 프로 이렇게 하면 교권의 침해지, 심각한. 교사의 권한 침해져. 평가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 사람 A 맞는데. 그쵸? 그 다음 뭐 할 수 있겠어? 미래 역량. 쌤 잘 봐. 우리가 상대평가하고 경쟁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는 건 아니죠. 경쟁력이 제일 높다는 여러분 핀란드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 쪽에서 핀란드는 절대평가를 하면서도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꼭 경쟁력 우리가 말 그대로 경쟁을 시킨다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쌤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미래의 핵심 역량은 뭘까? 자, 쌤 여기 봐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회사 내에서 경쟁해라고 그래? 아마 회사 내에서는 경쟁을 상당히 제한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파트너십, 공동으로 서로 협동적으로 일을 해야 훨씬 더 미래에서는 생산적이 되겠지.
아니, 오직 하면 적처럼 있었던 회사들도 서로 필요한 부분, 같은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미래잖아. 그쵸? 삼성, 소니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한다 그러지, 이 애플하고 그렇게 법정 다툼하다 할 건 또 다 하죠. 협력할 건 하죠. 그러니까 미래는 같이 살고, 협력하고, 이런 능력들이 훨씬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저걸 보고 경쟁하는 능력보다는. 그런데 상대평가는, 자,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그치?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해줘야 뭐 한단 말이야. 전반적인 서술이지 그냥 어떤 것만 서술한다. 책에 나와 있는 상대평가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크게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치? 자, 마찬가지로 거기 쌤이 이 부분 마지막으로 3번으로 돌아가 봐. 3번. 천번이 아니라 미안해. 4번으로 돌아가요. 4번으로 가야지, 4번. 4번으로 가면, 블록 타임제, 그치? 블록 타임제. 그래서, 쌤, 거기 블록 타임제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쉽지는 않단 말이야. 블록 타임제를 적용한 좋은 교과나 교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적절한 수업 시간 운영과 수업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몇 가지를 내라 그랬어. 3가지지. 좋은 교과는 좋은 교육 내용이니까 교과나 교육 내용은 여기서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교과나 교육 내용. 그 다음 적절한 수업 시간 운영. 그쵸? 그 다음 수업 방법. 이걸 쓰라 그랬어. 그치? 그랬을 때, 쌤, 실제 학교 현장을 한번 생각합시다. 실제 학교 현장에 블록 타임제를 실시하는 건 전교과거든. 학교마다 다 다르죠? 어떤 학교는 국어도 블록 타임제하고, 무엇도 수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그치? 수학 같은 것은, 왜 하냐면, 여러분, 수학 수업할 때 피드백 같은 거 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개인차 수업할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데 블록 타임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물론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지만 또 어떤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또 해줄 수 있는 장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블록 타임제 수학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거기처럼 써주면 돼. 꼭 교과를 쓰는 게 아니라 봐. 두 번째 단어 봐봐. 모든 교과가 블록 타임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시문에 박 교사가 말한 것을 토대로 블록 타임제에 적하면 좋은 교과나 교육 내용을 제시해보면 책제, 실기, 실험, 실습, 발표, 토론 수업 등을 주로 하는 교과나 교육 내용이 적합하다. 블록 타임제는 연속된 수업시간 확보를 통해서 교수업이 교사 중심 교수학습 활동 유지서 학생 활동 중심의 실기, 실험, 실습, 발표, 토론 수업 등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교과나 교과 내용이 적합하다. 블록 타임제는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토론학습이나 발표학습, 다양한 실험, 오덤학습 등 활동 등 학생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준별 수업에 맞는 교과도 교과 내용도 맞는 교과나 교과 내용도 이렇게 써야 되지. 맞는 교과나 교과 내용도 블록 타임제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학생 수준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특정 교과를 써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쓰는 게 좀 무난한 것 같아. 무난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운영할래?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래? 수업 시간 운영할 때. 자, 블록 타임 학교 교육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블록 타임제 적절한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 쌤, 블록 타임제 할 때, 쌤 봐봐. 제일 중요한 건 교사 간 합의야. 실제로 이거 거기 보니까 수업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왜냐면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합의를 거쳐야 돼. 쌤 봐. 내가 목요일 날 5교시대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옆에 쌤이 블록 타임제 한다고 나보다 목요일 날 한 과목 더 하래. 원래는 수요일 있고 목요일 있는데 수요일 날 자기 블록 타임제니까 목요일 날 하래. 그럼 6시간이야.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면 교수가 불안만 커지니까
당연히 미리미리 협의를 구성하는 거 수업 시간 운영할 때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 자 특히 블록 타임제는 교사가 수업 계획과 자료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좀 봐둬야 되냐면 선생님 거기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돼. 그치. 자 마지막으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고 블록 타임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표, 수업 준비, 결강, 과목간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수업 시간 운영할 때. 왜냐면 시간표를 물론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업 준비가 내가 충분히 이걸 2시간짜리를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수업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블록 타임제 무조건 하자.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연수 막 갔다 온 뒤에 이제 블록 타임제를 짜놨어. 그럼 너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겠지. 그다음 결강할지도 모를 때는 블록 타임제 짤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하는 교과를 3개씩 블록 타임제로 짰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게 됐어. 그럼 결강하면 그건 완전히 큰 문제니까. 결강 문제. 그 다음 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학생 입장에서 고의를 여부를 사항으로서는 먼저 학생들의 만족도. 그쵸? 이런 걸 짜가지고 이런 만족도를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 그치? 이 수업 시간을 운영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중하위권 학생의 집중도. 좋죠? 집중도. 세 번째는 무슨 시간 문제? 쉬는 시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간 운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어? 수업 시간 운영을 물어봤잖아. 그럼 수업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블록 타임제를 했을 때 교수 방법은 이렇게 쓰면 돼. 선생님들은 자 앞부분은 일반적인 효과를 썼지. 블록 타임제 수업 방법으로서 유리한 걸 쓰고 구체적인 예로 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블록 타임제는요. 분절형 수업에 적합한 것 말고는 다 적합해. 그러니까 강의 빼놓고는 다 써도 돼. 선생님이 아는 걸 다 써도 좋은데 저같이 조금만 써줬으면 좋겠어. 앞부분의 핵심 키워드들. 이를테면 브레인스토밍 하는 이유가 뭐야? 자유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찾아내는 브레인스토밍. 학습 목표를 달성해서 목적적인 갖고 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 활동. 도덕 또는 사회 수업에서 활동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연구자로 하는 사례 연구. 이런 식으로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제 건 지금 너무 많아. 여기 중에서 몇 개 선택해라 이 말이야. 그치? 이렇게 써주는 방식이 가장 무난한 방식이야. 가장 좋은 방식이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제시문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선생님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좀 보일 거란 말이야. 그치? 첫째,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그치? 두 번째, 절대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어떻게 전체를 보면서 전체적 시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구조화된 시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구조화된 시각을 갖고 패턴화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패턴화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아까 이 수행평가의 평가 방법이나 구성주의 평가 방법이 다 똑같지?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을 거기다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자신하겠는데 40개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만 하는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겠어? 구조하고 패턴을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거의 다음 주 안까지는 확실한 또 제가 좀 책이 항상 또 죄송해서 그런데 어떤 걸 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봐. 예시 안 가져오시죠?
지금 기출문제가 패턴으로 우리가 배웠지. 왜 이걸 냈을까? 그치? 출제 의도 분석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기출문제를 싣고, 그 다음 이걸 논술 방향을 싣고, 논술 방향이 이렇게 했어. 1, 뭘 해야 된다. 2,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술 방향을 실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패턴도를 그려, 패턴도. 이번엔 구조도와 패턴을 합친 패턴도라는 걸 그린단 말이야. 이를테면, 자, 우리가 어떤 게 있었다 그랬어? 교육정책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바라보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바라볼 때 많은 교육정책을 처음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몰라도 거의 다 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뭘 해야 돼? 기능론의 요소를 알아야지. 그 다음 두 번째 갈등론의 요소를 알아서 그걸 결합시키는 게 패턴 1의 패턴 1을 풀어가는 방향이었지. 그럼 그것에 대한 패턴도를 그려준단 말이에요. 패턴도는 그러니까 구조도하고 패턴형, 우리가 배웠던 패턴을 좀 합쳐놓은 거. 그치?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시범 답안을 써준 형태로 할 생각이에요. 그치?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40개 만들어지면 제발 이런 패턴도 전체적인 구조도를 보는 연습을 많이만 본다면 5, 6월 달 되면 굉장히 성취가 있을 거라고 봐. 자, 이렇게 할 거니까 아마 뭐 대표적인 모형은 고시친구에도 한번 올려볼게. 선생님들의 찬반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데 기다려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만들어 버릴게.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겠습니다.